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문학관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병화, 그 사람, 그 시 사회를 맡은 문학관의 상주작가 손한숙입니다. 그럼 김용정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늘 저희 조병화 문학관을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상국 우리 소설가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우리 전상국 선생님은 우리 조병화 시인님의 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희 연세대 교수님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한테 좋은 연구 발표를 조병화 그의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조병화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병화 100주년을 위해서 많은 협력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종 대표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조병화 탄생 100주년 기념이고요. 시를 쓰고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상국 선생님과 정관희 선생님을 문학관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강연에 앞서서 두 분 선생님의 양력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관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국문학과 동대학원을 불문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평론부문에서 당선을 하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대학 사고와 표현에서 정관의 서재를 통으로 편집 없이 언어진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선생님에 이어서 평론을 가장 아름다운 예술의 반열로 올려놓으신 정말로 대단하고 아름다운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정관희 선생님을 모시고 조병화 선생님의 문학적인 업적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전상국 선생님의 그 아베의 가족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저 선생님 그 뒤에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무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써온 원고를 읽겠는데요. 아마도 모두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이유를 찾아본 일은 아마 아직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병화 선생님 시가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네, 6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시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을 우선 제기하는 걸로 제 발표를 이렇게 조금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조병화 씨의 수양적 광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는 거고요. 조병화 선생은 53권의 시집에 2889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제도 관장님께서 전화를 주셔갖고 제가 다시 계산을 했더니 조금 이게 얘기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전집 6권에도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도 수를 셌거든요. 그랬는데 연작 시집의 경우에 그러니까 시집 하나가 한 편으로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단장으로 나누어서 그 단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계산을 했더니
제가 계산한 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까지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시는 3,269편입니다. 그리고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58편의 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편이 3,327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9년 동안에 쓰신 거거든요. 59년 동안에 한 해 평균 56.4편을 쓰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셨죠. 예. 그래서 평균하면 매 56.4편의 시를 쓰셨는데요. 게다가 연배가 많아지실수록 시 양이 또 많아졌습니다. 뭐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대량 생산을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대량 생산을 물리적 독성으로 규정하면 다양성과 풍요합니다. 그게 많다라는 건데 이것이 풍요한데 그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시가 쓰여질 리가 없거든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양성과 풍요성은 시인이 내장한 힘, 즉 에너지가 넘치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선이 아주 다채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이제 넓이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넓이를 인간 마음의 자세로 환원하면 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병화 시인은 여유 있는 분이셨다라는 정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인도 말년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시간배당 김포공항에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 시에서 9시 AM, 즉 오전 9시에 쓰신 겁니다. 내 인생은 지금 80,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서 그의 3분의 1은 기다림이었고 그의 3분의 1은 그 일의 실천이었다. 마음의 편안, 그 여유, 그 안심, 그 일의 정확한 실천, 그 사색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인생, 그것도 나의 성격이었겠지. 근데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유를 위해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유가 그렇다면 이 여유는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유가 있었던 분이 아니라 여유가 일종의 목표, 기획으로서 제시되었다라는 게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병화 선생에게 있어서 여유는 곧 노동, 그 앞에 첫 번째 연의 그 마지막 행에 그 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노동이며 실천과 사색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시에서도 여유를 소망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계십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여유 있게 보일 수 있는, 느긋이 보일 수 있는, 멋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나도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생을 살고 싶었으니까 실제로 여유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는 명확하게 그것을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 마지막으로 인용된 두 행을 보시면은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즉 여유 있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라 라고 시간이 없는 것이 여유 있는 거하고 동의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에게 부재한다. 이게 여유 있는 분들의 삶인데요. 근데 시 제목은 시간의 피고입니다. 조병화 선생은 시간의 피고로 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제가 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를 그 3,327편 중에 58편을 빼고 58편은 제가 못 봤으니까요.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58편을 빼고 3,269편에서 여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는 딱 3편 봤습니다. 실제로 여유가 없으셨다는 얘기겠죠. 반면 여유의 반대말로 제시되었던 시간이라는 단어는 제목에서나 식구에서나 무수히 등장하며 상당 부분 시인에게 구속으로 작용합니다. 가령 초창기에 영 반복하지 않은 시간 속에 실패를 반복하는 나의 청춘이 시간이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같은 식구에서부터 말년에 열고 헤치고 다시 열어온 어제는 첩첩히 밀폐한 내가 쓴 캄캄한 나의 시간, 그 밀폐한 시간 속에서 나는 풀리지 않은 가슴으로 묻혀있다. 생생히
이르기까지 조경화 시인은 거듭 시간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휘둘려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처럼 시간은 상실 그 자체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오 시간이여 상실이여. 시간을 지내는 일은 뭘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얘기죠. 또 푸른 방파제 끝머리 이른 시간 속에서 나를 그린다.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 밖 저쪽에서 나를 쳤습니다. 지금 무수한 내가 흐트러질 채 지구 그 자리 시간 밖 저쪽에서 나를 찾고 있습니다. 시간 바깥으로 나가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얘기죠. 그 시인이란 만인의 벗이라는데 나의 가슴은 이렇게 어리고 가난합니다. 시간을 못 벗어나는 것은 아직 제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겨우 신생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시를 너무 많이 쓰신 거에서 여유를 찾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조경화 시인에게서 지배적이라면 이건 어긋나는 거죠.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쫓긴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분이 어떻게 해서 이리도 많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종의 맨 시의 첫 번째 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유를 하나의 의도적 기획의 산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여유의 실행으로서 이 다량의 시가 태어났다라고 유추해 보는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방금 인용한 시들을 갖다가 보면은 가령 오늘을 살며 두 번째로 인용된 시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쓰고 계세요. 세 번째로 인용된 거네요. 나는 풀리지 않는 가슴으로 이 밀폐한 시간 속에서 나는 풀리지 않는 가슴으로 묻히고 있다. 해놓고 맨 마지막 행을 생생이라고 끝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밀폐한 시간을 생생히 느낀다는 겁니다. 즉 여유가 없는 삶, 이 시간에 쫓기는 삶을 갖다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은 이 삶은 그냥 죽은 삶이죠. 생생한 삶이 아닙니다. 생생하다는 건 살아있는 것이 막 팔팔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폐한 시간을 생생히 느낀다고 말한다는 것은 시간의 전횡이 일어난 사태를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용된 시에서 이른 시간 속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지금 시간이 곧 상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이른 시간 속에서라고 쓰셨어요. 그럼 시간을 잃었다는 것은 그럼 시간을 내쫓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른 시간의 이른을 그냥 상실의 시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쓰셨느냐에 따라서 이른 시간, 나 시간을 잃었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은 상실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그린다라고 쓰셨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행에서. 그러니까 슬그머니 시간을 잃어버려갖고 나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밖 저쪽에서 나를 찾는 행위를 당신 시의 유년에 위치시켰습니다. 굉장히 그냥 읽으면은 왜 이런 구절이 나왔을까 사실은 꼼꼼히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나의 가슴은 이렇게 어리고 가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 저쪽에 위치하는 것을 자신의 유년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앞으로 이 유년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시의 유년을 위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시 생산의 원천을 시간 밖으로의 탈출로부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마도 조경화 시인의 시 생산의 대량성은 이런 깨달음을 아주 일찍부터 얻었고 그것을 하나의 구성적 기획으로서 변환시킬 수 있었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획은 실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것을 그의 초기 시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집에서 첫 시로 수록된 목련화는 그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철학개론이랑 말라 면사포를 벗어버린 목련이란다. 지나간 남풍이 서러워 익지 않는 추억같이 피었어라. 베아트리체보다 곱던 날의 을라미는 흰 블라우스만 입으면 목련화이었어라. 황홀한 화관에 4월은 보지않는 기다림을 주어놓고 아름다운 것은 지내, 호홀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시의 정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 사랑의 실패 같은 거죠. 사랑이 안 됐다. 그리고 되게 사랑에서 실패한 분들은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 이 묘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까다로움에 의해서 의미가 중층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을람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걸 남자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을람은 여성이고요. 예. 이거는 이광수 선생의 그 초창기 소설 중에 지금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름도 을람입니다. 요새 법을 이렇게 상담하는 데서 갑돌이와 갑순이와 을람이 해서 을람을 남자로 자꾸 지칭을 하는데 옛날에 을람은 되게 여자를 을람이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에서는 물론 여자입니다. 을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망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모습이 망가져 사람들이 나무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의 화자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생각을 철학개론일랑 말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고답한 관념으로 뭐 도덕이나 뭐 이런 걸로 생생한 사연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일 겁니다. 이 을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알아서 지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야단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죠. 즉 삶의 진실성이 도덕의 의선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의 사연은 지나간 남풍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남풍, 그 남풍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그 남풍이 지나간 뒤 여인에게 남은 결과는 혼인의 실패입니다. 혹은 혼인이 가능한 어떤 여자의 사회적 조건을 상실했습니다. 이 여자가 혼인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런저런 사회적 조건이 당시에는 있었겠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데 여인은 남풍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취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풍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잊지 않은 추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표현을 굉장히 미묘하게 해서 잊지 않은 추억이 아니라 잊지 않은 추억이 아니라 잊지 않는 추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추억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주목할 장소입니다. 잊지 않는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피었어라라고 했습니다. 피었어라. 이 추억도 제대로 못 핀 꽃이지만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었어라는 동사가 그 추억의 좌절을 의지로 변화시킨 겁니다. 잊지 않는 꽃도 꽃입니다. 그러니까 을람의 소망은 그냥 좌절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의지의 형태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에 가서 남풍을 시간명사로 지시했어요. 두 번째 연에서 지나간 남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연에 가서 베아트리체보다 곱던 날이라고 쓰였습니다. 그 남풍이 불었던 때는 베아트리체보다 곱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흰 블라우스만 입으면 목련화가 되었을 텐데 못 됐습니다. 이 대목은 두 가지 의미를 감추고 있죠. 우선 을람의 좌절이 혼인의 실패를 가리킨다는 것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죠. 왜냐하면 흰 블라우스를 입는 것은 홀레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리고 목련화 자체가 하얀 꽃이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자에게 있어서 을람은 베아트리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베아트리체고 그렇다면 화자에게 그녀는 구원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람이 하려 했던 혼인은 나와의 혼인이었던가? 네. 화자가 볼 때 베아트리체보다 곱던 을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을람의 좌절은 결국 화자의 구원의 실패와 동의어인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품어볼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단언에 대답이 없습니다. 화자의 묘사는 을람에게 오로지 집중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사실은 비밀이 밝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남풍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데서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법적인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3년에서 즉 3년이 뭐냐면은 지나간 남풍은 베아트리체보다 곱던 날의 을람이는 흰 블라우스만 입으면 목련화이었어라. 그럴 때 이 3년에서 을람이 목련화가 되는 일은 가정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뭐를 입으면 뭐뭐이었으리라. 근데 못 입었죠. 흰 블라우스를 못 입었습니다. 이 어조는 아쉬움을 진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제4견으로 건너면 아쉬움은 심적 현실로 변모하고 그리고 심적 현실이 실제 현실 속으로 삼투의 실제 현실을 변경합니다. 즉
을람은 목련화에 투삽해서 목련화 을람은 이미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났었다는 직설법 반과거형으로 제시됩니다. 예, 이렇게 보세요. 사연에 황홀한 화관에 사월은 오지 않는 기다림을 주어놓고 아름다운 것은 지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황홀한 화관이라고 하는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지칭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련에 와서 을람은 이미 아름다웠었습니다. 3년에서는 아름다웠지 못했거든요. 예. 블라우스만 입으면 아름다울 뻔 했는데 목련화가 못됐어요. 3년에서는. 근데 4년에서는 황홀한 화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한번 아름다웠다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의 아쉬운 가정법의 현실과 4년의 완료로서의 심리적 현실 때의 1차적인 차이는 3년에서 을람은 가장 아름다울 기회를 놓쳤다 이겁니다. 그런데 4년에 와서 을람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인가? 얼핏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름다움은 지고 있어요. 아름다움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완성된 아름다움은 재림을 열망케 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을 보시면은 3년에서는 기다림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목련화가 되지 못했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근데 사전에 와서는 오지 않는 기다림을 줘도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피어나기를. 즉 한 번 완성된 아름다움은 재림을 열망케 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됩니다. 조병환 선생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시대의 그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양반이 사일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분인데 사일구를 묘사하기에 갖다가 나는 하늘을 보았다라고 묘사를 하셨거든요. 한번 하늘을 본 사람은 하늘을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사람은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확실할 때조차도 안 돌아와요. 그럴 때도 그것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바로 여기에 그 차이의 핵심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면 두 번째에서 4월은 오지 않는 기다림을 주어놓고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목련화에 투사된 을람에 이미 한번 피어난 아름다움, 그걸 이제 저는 성료된 개화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썼는데요. 성료된 개화는 기다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다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그 기다림 계속 이어진다를 보여주는 그 표시가 4월입니다. 우리는 4월만 되면 목련이 피기를 기다리잖아요. 4월만 되면 목련화가 피어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지 않는 을람의 괴화는 목련화에 기대어 올 것으로 전제되고 그것이 오지 않는 기다림을 지속시킵니다. 사실 이 기법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 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기법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모란은 조국이고 조국의 관복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흔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시를 감감히 읽어보세요. 모란은 이미 지었다 폈다 하고 있다는 시에서. 모란이 진 서름에 우리는 울고 그럽니다. 그게 영랑의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실제로 처음 등장한 기법입니다. 실제로 오지 않는 거지만 이미 온 것으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런 기법이죠. 이게 영랑에게서 처음 등장했던 기법입니다. 영랑이 상정한 이 이상적 세계는 모란에 투사됨으로써 그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끊임없이 피었다 지고 졌다 피는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영랑은 이 투사를 통해 기다림을 하나의 실천적 태도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느냐라는 게 영랑의 문제였죠. 그 어떻게 기다리냐는 박용철의 시론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절차 탁말을 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병화 선생의 이 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지 않는 기다림에서 기다림의 주체가 누군가요? 지금까지 을람만 묘사가 됐었고 을람은 뭔가가 실패했던 사람인데 이 묘사하는 도중에 한 번 아름다웠다가 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을람의 생애만 기다리는데 그러면 을람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거는 이 시에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을람으로부터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정확한 진술은 오지 않는 기다림, 이거는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응? 그런데 이걸 갖다 기다림을 을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실체하면 을람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기다리냐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얘기죠. 화자가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객이 분리됩니다. 오지 않는 이가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 이는 당연히 한번 황홀하게 피어났던 을람입니다. 사연에 와서 한번 황홀하게 피어났던 을람입니다. 그 순간에 을람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되풀이를 매 순간에 신생으로 바꾸려면 그것을 그렇게 투망하는 자, 즉 기다리는 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미 개화를 완성한 을람이는 홀로 질 뿐입니다. 그 홀로 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라고 하는 두 번에 걸친 탄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건 탄식이죠. 근데 묘사라면 다체, 진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한 번으로 좋겠을 겁니다. 진다라고. 그런데 그것도 감정이 잔뜩 실린 종결어미로 처리되었고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반복은 여기서 정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하면 우리는 정서가 그만큼 강화되죠. 이 발언이 화자의 발언이라면 화자는 시방 객관적 묘사자로서 그 1, 2, 3년까지 객관적 묘사자 있는데 이 진해라는 걸 떠나서 시내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시내부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로 변신해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기다림은 그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일단 을람에게 주도권을 남겼다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행할 뜻풀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한 뜻풀이를 통해서 화자에게는 주권을 이월시키게 됩니다. 이런 뜻풀이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물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자가 슬그머니 시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화자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역할은 제가 볼 땐 적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다림을 실행해야만 홀로 지는 을람이 다시 피어날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좀 더 온건하게 말하면 이 절차를 통해 화자는 을람의 좌절을 갱생으로 만들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진해라는 탄식은 화자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것은 마침내 피어나도록 해야지 라는 다짐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 다짐 속에서 유보했던 질문, 즉 을람의 좌절은 결국 화자의 구원의 실패와 동의어인 것일까? 우리가 맨 앞에 던졌던 질문이죠. 이 질문이 절실하게 어울립니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을람이 계속 꽃피어야 됩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을람이 꽃피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구원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까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을람이 꽃피기를 기대하는 거죠. 3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시 목련화는 사랑의 좌절이라는 흔하디 흔한 사건을 갱생의 드라마로 바꾸었으며 거기에 그 변전의 절실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간결성 외에 미묘하게 비치는 이 시의 품격은 그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평범한 듯이 보이는 더 나아가 감상적인 인상까지 비치는 묘사 안에 복잡한 기법적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시에서 조병화 시인의 특징적인 기법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절차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현실의 부정성을 그냥 부정하지 않고 현실이 안 좋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좋을 가능성은 많다. 가령 주식을 하면은 주식이 저점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점을 기록하면 이제 그쪽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이 지금 부정적이라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긍정의 가능성은 그만큼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우리가 수학으로 가서 여집합을 만드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가능성을 의미와 무의미로 분할하고 무의미로부터 의미로 건너가기 위한 간격을 설치합니다. 그 간격을 설치해놓고 거기서 현실의 주체를 투입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절차까지
바라보기만 하던 주체는 여기까지 진행된 시의 상황이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시의 현실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견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게 이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 절차들은 또한 가외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에 두 절차에서 현실은 주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앞에 그 세 번째 연까지 주체는 전부 을람입니다. 을람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과 거의 동의어예요. 현실을 이끌어갈 주체들이 현실 그 자체와 동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절차, 즉 사견에 의해서 주객분리가 일어나고 관찰자는 현실 안에 개입할 주체로 변모합니다. 즉, 현실 안에서는 을람이만 있었고 현실 바깥에서 을람이를 바라보는 화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견에 와서 화자가 슬그머니 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현실은 객체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자로 하여금 시 안으로 들어와 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을람이기 때문이죠. 한번 피었다 진 을람이 처음엔 아예 피지도 않은 채로 제시되었다가 화자의 마음속에서 아예 피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한번 피었다 진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피었다 지니까 다시 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게끔 한 거는 을람이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람이가 자신에게 요청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행동자가 된 과거의 관찰자 화자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 요청자인 을람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차에서 일어난 것은 주객 통합도 주객 분리도 아니라 상호주체의 탄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환의 과정이 화자의 깨달음을 통해서 울림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런데 이러한 변환의 과정을 갖다가 쭉 한번 다시 보시면은 관찰자가 그걸 계속 아주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절실함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단순히 수동적인 관료자가 아니라 관찰의 결과를 행동의 바탕으로 만드는 실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영남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남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의 실천적 행동 용목으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라는 그냥 피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피었다 졌다 하는 대상이고 그것이 피었다 졌다 하려면 나는 그것이 다시 피기를 기다려서 끊임없이 절차탕말을 하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박용철의 실론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뭘 하면서 기다릴 거냐?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조병현 선생의 이 시에서는 뭘 하면서 기다립니까? 을람을 멋있게 을람의 그 삶을 갖다가 변모시키면서 자기의 관찰을 통해서 을람의 삶을 갖다가 한 번도 피지 못한 사람에서 이미 한번 화려하게 폈다가 진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요청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다림의 방법으로 만드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관찰과 행동의 주고받음의 관계가 처음부터 작동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기이한 식구가 이런 식구가 태어납니다. 이게 후조라고 하는 시인데요. 후조기에 애착일랑 금물이었고 그러기에 감상의 속성은 벌써 잊었네라. 가장 태양을 사랑하고 원망함이 후조였거늘 후조는 유달리 어려서부터 날개와 누나를 사랑하길 안 했어라. 후조는 철새니까요. 끊임없이 이동을 하니까 날개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눈알인가? 이 눈알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새에게 날개가 필요한 것을 알겠는데 왜 눈알을 사랑한단 말인가? 그것은 공간 이동이 천직인 철새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공간의 구도 전체를 가늠하고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첫 번째 시 목련화에서 일어났던 관찰자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시인 조병화에게는 애초부터 관찰과 행동이 변결된 채로 부단히 상호작용하였기 때문에 인식의 매순간 세계에 대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다작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볼 때마다 뭔가가 생산이 돼요. 눈빛을 한번 주면 이거 완전히 마술사가 하는 거죠. 눈빛을 한번 주면 뭔가가 새로 태어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초기 시, 그러니까 전집 1권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런 그 조병화 시의 그 기본적인 세 절차가 다른 시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다 못 적었는데요. 못 적은 이유는 물론 시간이 쫓겨서 그리고 지면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혹시라도 제 말씀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갖고는 조병환 시인의 시를 갖다 한번 보시면은 그걸 아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조병환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저 역시 시를 쓰고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어떤 동력이 이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다작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연구사 쪽에서는 조병환 선생님이 시가 다작이기 때문에 조금 연구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평론가가 어떻게 평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들리기도 하고 패대기 쳐지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시가 왜 다작이었고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간절했고 치열했고 그리고 시간의 산책자였던 한 예술가의 그 비애 그다음에 투명했던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가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